애플 펜슬 활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원래 작가들이 이렇게 그림 완성하면 오른쪽 하단에 약간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약간 일종의 도장처럼 활용을 하게 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낭송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평생 낭송을 할 때는 배경음악을 깔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그냥 어울리는 음악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재생을 하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자기랑 어울리는 노래를 작곡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제가 시를 완성을 하면 이 시를 바탕으로 아이패드에 게러지밴드라고 쉽게 작곡을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 게러지밴드라는 앱을 이용해서 자기 시랑 어울리는 음악을 작곡하고 그 파일을 여기다 같이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스피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재생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음악이 무슨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직접 작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가 있고 자신의 서명이 있고 그림이 있고 음악까지 들어간 일종의 종합 예술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이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여기서 넘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페이지스라는 앱도 잘 활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넘버스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또 페이지스에서 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페이지스를 제가 활용하는 이유는 페이지스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2학년 학생들이 설명문 쓰기를 한 거예요. 설명문 쓰기를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이게 수행평가 때문이게 하지 내가 쓰는 글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좀 여기에 좀 실제적인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문 쓰기라고 안 하고 매거진 만들기를 과제로 제시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이 친구들은 뭐를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사계절 축제를 조사해서 한 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맡아서 설명문을 쓰고 그거를 모아서 잡지로 만든 거였어요. 잡지로 넘버스에서 아까 글쓰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이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 아이들이 만든 잡지 이름도 있고 목차도 있고 각자 역할도 있고 그리고 소개 멘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잡지를 완성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친구는 봄 축제라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컬러를 맞춘 거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얘네들한테 역할도 줬거든요. 에디터라고. 에디터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명언도 넣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축제의 잡지를 완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독서 감상문도 그냥 수행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서 감상문을 모아서 이렇게 이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이북으로 만들게 되면 아이들이 수행평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읽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예전에 막 이런 꾸미기 활동할 때는 글이 중요하지 꾸미는 게 뭐가 중요해? 국어 시간인데 미술 시간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아이들이 서로의 글을 나누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특히 이건 도서관에 있는 책들로 다 쓴 거거든요.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읽을 책이 없는데요 할 때마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선배들, 친구들이 읽은 글을 보고 이 책 재밌겠다 하고 책을 읽기도 해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높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기초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 이북 디지털 결과물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봤고요. 3부에 201호에 오시면 제 수업이나 다른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수업도 보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201호 찾아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공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굉장히 선생님의 발표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멋진 발표해주신 문재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서로는 한국369의 김현정 선생님께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과 수행평가라는 주제로 크롬을 활용한 교과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과 수행평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한국삼육고등학교 국어교사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국어 하시면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학부모도 오실 수 있다고 하시길래 이런 질문 해보려고 했는데요. 다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국어 수업할 때 가장 힘든 수업 중에 하나가 저는 쓰기 수업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우선 글을 잘 못 써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글을 쓰는 과정 중간중간에 수없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들의 결과물로 과정이나 순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의 고민들에 제가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다가 제가 한 2년 전부터는 구글 문서에 있는 구글 문서에 있는 협업 기능을 이용하여서 그 공동으로 토론하기 이런 개요소 작성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했더니 앞서 발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친구들의 글에 다른 친구가 글을 쓰게 하고 또 그 댓글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보완해야 될 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작년과는 다르게 생성형 AI가 갑자기 화두가 되는 바람에 한번 저걸 이용하면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교사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제가 1학기 동안 이 수업과 또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워드클라우드는요, 모든 수행평가까지 마친 이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걸 활용했더니 이전의 글쓰기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런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왼쪽부터 편했다, 간편했다, 쉽다, 빠르다, 그리고 정보, 내가 원하는 이런 식의 자료들을 수집하는 그런 내용들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작으시죠? 안 보이시죠? 글쓰기가 평소보다 훨씬 쉬웠다라고 응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혼자 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친구들, 맥락을 잘 볼 수 있었다,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속도를 높여주었다, 빠르게 정보를 찾아주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이 수행평가에 엄청 치여 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수행평가도 영역 2개를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정 중에 일부 과정을 A 걸로 평가하고 두 번째 결과물을 또 하나의 수행평가로 평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 단축은 아이들에게는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주었고 글쓰기 자신감이 향상된 것 같다. 첨삭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좋아서 완성도를 높였다. 이런 식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수행평가 구글 클래스룸 관련된 화면인데요. 좀 작아서 안 보실 텐데 확대하면은 저는 클래스룸에 수행평가와 관련된 탭을 따로 만들어서 관련 영상, 그다음에 학습지, 자료지, 도구 모음들, 마감 안내, 마지막 자기 평가서까지 하나에 올려놓아서 아이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수업했던 차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차시 정도로 수업과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1차시 때는 큰 범위가 인공지능 윤리였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강의와 실습식으로 수업을 했고요. 2차시 때는 아이들에게 글쓰기 위해서는 가장 모범적인 글 하나를 제시하는 게 글의 수준 결과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설득하는 글쓰기의 단원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시에는 활동지와 채점 기준표 등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시가 제일 아이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단계였습니다. 글쓰기의 단계 중에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주제 정하는 거였어요. 맨 처음이 제일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범위를 차라리 뭘 써 하면 쓸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 윤리 안에서 너의 진로와 연결을 짓든 아니면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사건과 연결을 짓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힘들어해서 모든 별로 주제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나머지 한 15분 시간 동안만 간단하게 개요 작성하는, 초안 작성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5차시부터 7차시까지 3시간 동안은 드디어 챗 GPT 등의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개요를 미처 못 짠 친구들은 무슨 주제로 개요를 짜줘 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었고요. 또 다 쓴 글을 뭐 맞춤법 첨삭시킨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의 요구에 맞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6차 시와 7차 시는 수행평가 두 영역을 하나씩 이렇게 하는 단계였고요. 다만 6차 시와 7차 시 사이에 시간을 일주일 간격을 주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들이 없을 경우 저희는 고등학생들이라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돌려서 그거 결과물로 자료로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간격을 주고 마지막 최종 글을 쓰겠고요. 그리고 다 쓰고 얼마 전에 자기평가 설문지를 거뒀습니다. 1차시 인공지능 윤리교육은 넘어가고요. 2차시 때 제가 했던 수업입니다. PDF 파일로 클래스룸에 올려놓으면 아이들은 그냥 노트 필기가 편한 친구들은 교과서에 필기를 하고요. 클래스룸 이 크롬북을 이용하여서 전자 필기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제가 올려놓은 PDF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에 캄이라는 펜을 이용하여서 그 어플을 이용하여서 필기를 합니다. 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었고 서론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 경험 제시, 문구 인용, 문제 제기, 주장 제시. 결론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 요약 정리, 문구 인용, 실천 방안 제시. 꼭 들어가야 될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본론 2개로 나눈 이후에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 하나와 근거 하나당 사례 2가지씩. 그래서 총 사례를 4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의 사례는요, 각각 다양한 다른 매체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신문기사만 쓸 수는 없었고, 신문기사, 뭐 책, 보고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차시 때는 성취 기준과 채점 기준표를 설명을 해주었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활동지가 수행평가를 진행했던 실제 활동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자료 분석 활동지가 첫 번째 수행평가였고요. 오른쪽에 있는 글쓰기 활동지가 두 번째 수행평가로 100점씩 2번을 진행했지만 하나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밑에 있는 채점 기준표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채점 기준표를 제가 세부적으로 좀 적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4, 5, 6차시 때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들을 제가 두 학생 것만 가져왔는데요. 이 학생은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저작권을 인정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주제로 정해서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안하고 실제로 챗 GPT와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활동지인데요. 제가 이 자료 분석 활동지에 첫 번째 적었던 게 뭐냐면 이 AI를 통해서 도움받은 점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점은 무엇이었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였거든요.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혹시 다 AI가 쓴 걸 내버리면 어떡하지? 그 누구도 내가 쓴 거를 내지 않고 내가 이걸 하는 목적이 아이들의 글쓰기에 도움을 받고자인데 도움이 아니라 완전 의존적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렸던 질문이 이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받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의미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다. 근데 너네가 스스로 한번 체험해보고 과연 어떤 게 의미가 없었으며 의미가 없는 부분을 보완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너네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까지 설명을 하고 이 수행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학생의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장인데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 이거는 제가 반드시 추가로 자료를 더 수집하라고 했거든요. AI가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너가 네이버든 아니면 뭐 논문 사이트든 어디든 이용해서 더 수집해야지만 그걸 내가 자료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보고서나 논문이나 뉴스 기사나 이런 관련된 링크까지 다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어떤 표절 의혹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릴 텐데요. 챗 GPT를 이용하면 표절하는 게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걔는 계속 새로운 거 생성해내기 때문에 걔 걸 그대로 베껴와도요 표절이라고 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최종안을 쓴 거. 두 번째 학생은 개요를 쓰라고 했더니 정말로 개요 간단하게 이렇게 개요식으로 쓴 친구도 있었어요. 자료 분석 활동지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절 확인입니다.
구글 클래스룸 안에서는 그 과제를 부여할 때 표절 여부 원본성 확인을 클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과제를 주면은 나중에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에서 이 파란색 글씨가 떠요. 표절 여부 원본성 확인.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원본이 아닌 콘텐츠로 표시된 문구가 없음이라고 뜨기도 하고요. 또는 원본이 아닌 콘텐츠로 표시된 문구가 5개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없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챗 GPT가 쓴 거를 다 베껴와서 그냥 창작물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모든 자료들을 다 내 것화시켜서 글을 쓴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자기 거화시켜서 쓴 친구라 제가 점수를 100점을 준 거고요. 제가 이게 인용 안 했지만 정말 그대로 베껴와서 점수를 최하점을 받은 친구도 문구가 없음이라고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와 관련된 수업을 할 때는 이것이 제일 좀 걱정이었는데 한번 시도해봤더니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좋았고요. 만약에 AI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걸 사용하시면 여기 이렇게 5개인데 5개 중에 어떤 사이트에서 네이버에서 4건, 뭐 이런 사이트에서 1건을 내가 인용했다 아이가. 그리고 퍼센트로는 9%, 8%, 0.7%. 그러니까 100%의 자기 글 중에서 한 20% 정도밖에 인용한 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표절한 내용에 보시면 학생들이 쓴 글에서 진하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표시된 걸 내가 클릭했더니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이런 글이 떠요. 그래서 학생 문구는 이렇다. 그런데 가장 일치하는 웹 항목에는 이런 사이트가 원문이 있다라고 아예 원문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진짜로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 친구의 경우는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점수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이곳에 가장 구글 클래스룸을 제가 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의 하나는요. 눈이 점점 나빠지면서 점수 입력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는데 나이스 입력이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럼 이 채점 기준표는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행평가 진행 중에 저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선생님 몇 점 이상이 만점이죠? 이런 거 질문하지 않고 본인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게 되면은 학생들의 문서마다 이런 표가 쭉 떠요. 저는 서론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점수를 25, 15, 10 이렇게 점수 3칸으로 줬거든요. 그럼 3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4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해당한 점수를 클릭만 하면은 최종 점수가 합계되어서 나와서 제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된 것은 나이스